뉴욕타임스는 지금 이런 그 비구입 위원 채무 불이행 그 위기가 사실상 타이밍이 최악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같으면 부동산을 부양하는 식으로 치유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악이다. 베이징 당국이 과거처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좀 묵인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걸 좀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얘기는요. 비구입 위안으로 인한 그 세계 경제하고 금융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일 걸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몇 년 정도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그늘을 계속 들이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경제 위기 이게 뭐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방 언론들도 그 경제 위기가 그 경보가 계속 확산한다는 쪽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타임스는 지금 이런 그 비구입 위원 채무 불이행 그 위기가 사실상 타이밍이 최악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과거 같으면 부동산을 부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최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그 타이밍이 나쁠 수 없다는 지적을 했고요. 금융 분석기관 그 케이브칼 그 애널리스트 얘기는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미 크고 작은 디폴트가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그 반응을 하기 전에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몇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에 비구위원이 끝내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2021년 그 헝다 때보다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 이미 그 프로젝트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이죠. 네. 뭐 프로젝트 규모가 헝다의 4배다. 그렇죠. 이런 보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는 이런 겁니다. 얘기네요. 네. 그 뉴욕타임스는 베이징 당국이 과거처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좀 묵인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걸 좀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거품이 일게 하던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마켓워치의 분석도 있네요. 네. 마켓워치는 그 비구위원 그 일부 여객채권 거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중국 침체 위험이 현실화한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MSCI 그 차이나 상장지수 펀드 주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클레인쉐어스 CSI 그 차이나 인터넷 ETF 이런 그 시세가 지금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주저앉았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네. 이 지금 UBS 그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그 CIO 얘기는요. 중국이 지금 당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그 최종 수요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또 다른 신호가 나오는데 그 신용 데이터가 지금 급락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악화하는 거시경제 상황은 당국이 하반기 부양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그런 압박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크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슈는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양하니까요.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 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얘기는요. 비구입 위안으로 인한 그 세계 경제하고 금융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일 걸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몇 년 정도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그늘을 계속 들이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저널 그 분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를 부양할 거냐, 환율을 안정시킬 거냐 그 갈림길에 섰다고 그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위기하고 디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그 소시에테 제너럴 그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불안이 현재 중국 전반 경제 전반하고 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위안화 불안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그 위안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한 5.4%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내부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지금 금리를 전격 인하하고 나서 추가 인하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이클을 계속 가는 게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단기 금리를 전격적으로 바로 인하한다는 조치를 이제 내놓으면서 뭔가 막아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는 네, 상황이 워낙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우려는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네. 이런 경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특히 정치적인 불안이 이제 글로 전이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는 벌써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이미 그 당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 가계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부진한 중국 경제 지표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그 7월 지표들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거의 멈추기 직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거의 악화율을 지금 예, 보고 지금 뭐 있죠.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도 네. 한 해 전보다 확연히 둔화됐죠.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도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고 산업도 그 6월에 비해서 전혀 성장한 게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더군다나 그 은행 신규 대출 연장도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난 점을 저널이 상기시켰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은 아예 중단을 했잖아요. 글쎄 말인데 발표를. 21%까지 네. 발표됐다가 아예 발표를 중단을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널은 또 여기 대해서 그 주택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점도 또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래 소득 어떤 담보, 그 어떤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 그 주택 가치가 흔들린다는 자체는 이건 중국이 어떤 사회적인 저변이 흔들 수 있는 큰 그 지각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 그 주택 재고 민영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가 상당 부분 가계로 이전이 되는 그런 채널이 통로가 됐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으면 이제 많은 가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금, 저축은 계속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계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니까요. 네. 저널 분석이 어떤 예방적인 저축에 다시 돈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조사를 했더니 최근에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응답자의 58%가 저축 예금을 늘렸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24% 조금 24.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비구위원회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 고착화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서 베이징 당국이 대처 대조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시기가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국 베이징 당국은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 부양하는 식의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 불안 이게 정치적인 그 자기들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그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멀리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얼마 안 된 얘기긴 하거든요. 네. 이 코로나를 전면 네. 못 나가 이러고 너무나 봉쇄를 많이 했을 때 반발이 아주 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젊은 그렇죠. 층을 네. 중심으로 네. 뭐 경제적인 위기도 이제는 중국 사회도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럼 반발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72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밸런스가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는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부양책이 나와도 안도감은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든지 전처럼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게 바로 이런 중국 당국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어떤 그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숨기려고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숨겨서 이게 될지는 참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죠.
근데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큰 위기 상황이 아닐 때도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에 대해서 좀 의문의 신뢰도가 목소리가 뭐 많았는데 얘기들이 많았죠. 네, 아예 이렇게 뭐 발표를 이제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관련된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JP모건 신흥국 디폴트 위험 상향 조정을 했다. 이건 뭐 중국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네. 네. 올해 그 신흥시장 기업 그 투기 등급 채권 하이힐드 채무 불이행률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앞서는 6%였는데 9.7%. 특히 아시아 하이힐드 이 해당 전망치는 4.1%였는데 10%로 대폭 높였습니다. 네. 근데 또 보니까 중국 자산을 제외하면 이 해당 수치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렇죠. 집중적으로 한 거네요. 네네. 네. 지금 네. JP모건이 이렇게 조치를 한 게 뭐 이거 비구에 위한 그 디폴트 위기,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을 물리고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걸로 풀이가 됐고요. 네. 그리고 JP모건은 올해 특히 중국 자산이 글로벌 전체 부도 물량의 거의 한 40%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브라질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35% 거의 뭐 중국에 버금갑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도 한 12%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동병상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JP모건은 네. 그 비구이 위안이 이제 이자 지급 불능 때문에 올 들어서 그 글로벌 신흥시장 하이힐드 기업 디폴트 집계가 근 100억 달러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국 부동산 부문 총 디폴트도 이미 17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뭐 중국 부동산 쪽이 2021년 초부터 한 1,090억 달러 정도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 아시아 전체 디폴트 한 94%. 그러니까 중국 이런 바이든이 시한폭탄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 이걸 보면 그 표현이 상당히 뭔가 일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시기를 보면 요 전후로 해서 이제 헝다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네, 그 시기부터인 것 같고요. 다음 얘기도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경제 둔화가 그래도 90년대 일본보다는 낫다. 중국과 일본을 또 비교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그런 네.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또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14일자 보고서인데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과거 일본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좀 이 맥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쪽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 그 근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90년대 일본은 낮은 성장률, 그다음에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주택시장 둔화가 한꺼번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증시가 90년대 고점 수준으로 회복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는 중국하고 일본의 버블 규모로 두 나라를 비교를 하는데 중국 경제 둔화를 분석하는데 이런 비교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하고 달리 도시 주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도시로 신규 유입이 가능하고 이게 주택값 하락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조금 일본하고 다르다. 그리고 또 중국 부동산에 뭐 거품이 끼었지만 과거 일본만큼 거품이 많이 낀 건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일본보다 중국이 내수 시장이 더 크고 그 제조업도 더 견고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때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 이런 비교하는 연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또 어떤 브루킹스 얘기 연구소 있습니까? 보고서는 그 도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비싸서 미국 전체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그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부동산 가격이 3분의 2 정도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1989년 수준에 아직 회복되지 못했는데 중국은 부동산이나 주택 거품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본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약간 좀 긍정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 진짜 JP모건하고는 약간 좀 논조가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그 DBS도 그
인민은행이 추가 완화 여력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소비자 물가 하락을 그 이유로 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지급 준비율을 한 25bp 정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면서요. 하지만 환율 안정이 인민은행의 계속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 국제 금리 차가 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중국에서도 당국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보도들만 봐도.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순조로운 전환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파도처럼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할 거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서방 정치인하고 언론이 중국의 그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주기적인 문제를 너무 과장한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입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당연하게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올 수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조금 울퉁불퉁한 거다. 과정이니까 좀 두고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네요. 네. 자, 중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 여러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중단 후에 첫 화물선이 출항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어제 그렇게 출항한 걸로 그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그 오데사항에서 홍콩 국적 컨테이너선이 임시 인도주의 회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흑해로 출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곡물 협정에서 빠지고 나서 처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그때 한 60척이 넘는 그 외국 화물선들이 못 나가고 계속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곡물 협상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 인도주의 회랑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흑해 쪽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나가게 이제 하겠다고 했고 이제 어제 첫 화물선이 나갔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쪽에 이제 지금 러시아 함대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어제도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안전 뭐 보장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기억하시죠? 그 무기를 실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경고한다 해가지고 경고 사격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임시 인도주의 회랑 이런 거면은 합의가 그러니까 안 된 겁니까? 된 합의는 겁니까?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이게 이제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안전 보장 여부에 대한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인도주의 측면이고 또 외국 화물선이고 한데 이제 러시아가 또 이걸 막 그냥 공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쪽은 네, 어떤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아시다시피 합니까? 흑해 그 곡물 수출이 지금 이제 협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다뉴브강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계속 그 수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뉴브강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접경에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항구에서 실어서 루마니아 쪽 항구로다가 이제 보내는 식으로 수출을 해와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이 경로로 한 810만 톤 정도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중단됐는데 이게 대체 통로로 나가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공격을 했고 어제도 또 여기를 또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루마니아 바로 코앞에서 이제 계속 전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인도주의고 뭐 임시, 긴급 뭐 이런 문제가 붙기 때문에 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 공격도 좀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표면상 드러난 건 없지만 흑해 곡물 협정 러시아가 완전히 파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단해 있고 자기들 조건을 해서 요구하고 이제 물밑 협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인데요. 미국의 대중 과학
디커플링은 제살 깎기다. 미국을 약간 미국하고 비난한 중국하고 겁니까? 과학협력 네. 그 협정이 79년 그 양국 수교 이후에 체결됐고 5년마다 경신 이제 이렇게 연장되어 왔거든요. 이제 네. 그게 2018년에 이제 연장된 게 오는 27일이면 끝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 지난 6월 말에 브링컨 국무장관한테 편지 보내서 더 연장하지 마라. 이거 해주면 미국만 손해다. 중국의 그 특히 첨단 기술 같은 게 중국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끊으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그 미국 과학계 인사들 쭉 인터뷰해서 전했는데 오히려 끊을 경우에는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그 미중 간의 그 논문 공동 이렇게 저자한 거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 연구 그 미국 과학자들 얘기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여기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협력 기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한 교수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살 깎기다. 네, 제살 깎기라는 겁니다. 나오네요. 근데 또 여기 대해서 네.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논문 인용 횟수, 그러니까 이제 과학 분야에서 미국하고 중국 같은 논문들을 인용을 하는데 중국 논문 인용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과학자들은 미국이 끊으면 안 된다는 이유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일부 회의적인 시각은 이렇게 중국 논문 인용 횟수가 많은 게 중국 학자들이 서로 간의 논문을 인용하는 거라는 한다는 서로. 겁니다. 미국은 좀 그런 게 덜한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여기서 논문 인용 횟수가 많다는 거 전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저널은요, 이런 논문 인용 횟수니 이런 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과학 협력 단절이라는 게 인류 발전에 미치는 그 영향 충격을 가늠하는 건 정말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하는 식의 그런 그 지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백만장자 지난해 170만 명이 증발했다. 뭐 백만장자 걱정을 할 건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네. 이른바 리치세션, 네. 부자를 뜻하는 리치하고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을 이제 합친 신조어인데요. 네. 이런 그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이런 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리치와 리세션. 네. 그래서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부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그 백만장자 미국에서만 한 170만 명이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한 350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리치 1억 달러 이상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17,000명 이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자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숙자 얘기도 있네요. 미국이 보니까 네. 작년에 노숙자가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팬데믹 기간에는 지원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그 주택 임대료 제대로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훨씬 더 이런 부의 그 감당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더해서 최근에 그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그 불법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노숙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농담처럼 백만장자를 걱정할 건 아니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백만장자는 이렇게 까지 그렇다는 전반적으로 겁니다. 네. 줄고 노숙하는 사람은 급증하고 이런 흐름을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얘기 이거 궁금해요. 아시아 직장인이 바빠 보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세일즈포스하고 슬랙하고 퀄트릭이 최근에 전 세계 사무직 한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특히 아시아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 전에 굉장히 바쁜 것처럼 하는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바빠 보이는 바빠 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팀별로 성과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게 보이는 그런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많이 하는 회사치고 잘 되는 데 없다는 식의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진짜 이게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국가별로 보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가 응답자의 43%가 그렇다.
그 얘기를 했고 일본이 37%, 싱가포르가 36%, 우리나라는 보니까 28%로 미국하고 공동 9위입니다. CNBC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영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영자들이 생산성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눈에 띄는 걸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직원들이 뭐 온라인 접속을 얼마나 했느냐,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발송을 했느냐 이런 걸 보고서는 이 사람 일 열심히 하는구나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일하는 게 보여야, 눈에 보여야 어쨌든 모여서 뭐 회의를 하든가. 숨어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빛이 안 난다는 얘기가 이걸로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티를 내는데 바빠 보이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이건 경영자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등수랄까요? 그 비율이 뭐 미국하고 공동 9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싱가포르가 높진 이렇게 않아요. 높은 거는 조금 좀 의외입니다. 그러게요. 인도가 1등이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일본은 뭐 뒤를 이었다. 일본은 그럴 거다 싶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인도가 1등이군요. 여기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지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